자, 안녕하세요. 마산무학여고 1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은 미니 모의고사 국어 1회차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현대시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비문학을 했을 텐데 지금 1학기에는 문학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께 현대시부터 먼저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으로 모의고사에서 현대시 문제들을 풀고 있을 텐데 지금까지 봐왔던 유형과 달라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자, 근데 수능은 유형이 정해져 있고 그 말은 작품을 어떻게 읽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정해져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다양한 영역을 하겠지만 현대시 감상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현대시를 읽을 때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시를 읽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면서 시를 읽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가이드를 가지고 뭔가를 찾으려고 하면서 작품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현대시는 우리가 읽으면서 네 가지를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화자입니다. 화자. 자, 화자는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되겠죠. 자, 말하는 사람을 찾았으면 이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걸 찾아야 됩니다. 자, 인간은 항상 모든 상황 속에 처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시적 화자도 시에서 표현되는 내용에서 어떤 특별한 상황에 반드시 처해 있게 됩니다. 자, 이 상황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첫 번째로는 화자가 하고 있는 것. 혹은 화자가 말 그대로 처한 상황, 이 뭐지라고 고민하면서 시를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화자와 상황을 찾았다. 그럼 그 뒤에는 뭘 찾느냐? 정서를 찾는데요. 이 정서는 상황에 따른 정서입니다. 친구들이 정서를 찾으라고 하면 자꾸 다른 정서를 찾는데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느끼는 정서, 상황에 따른 정서, 그러니까 상황에 따른 마음을 찾는 거예요. 어떤 마음인지를 찾는 걸 우리는 정서를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화자와 상황과 정서를 찾았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태도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 태도 역시 상황에 따른 태도인데요. 그럼 태도라는 게 뭐냐? 상황에 따른 어떤 특정한 행동이나 어떤 그렇게 행동을 할 거라는 행동 경향 정도를 의미합니다. 자, 현대시 감상법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를 찾는 거예요. 화자, 상황, 정서, 태도. 그럼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왜 찾느냐? 이 네 가지를 딱 묶으면 정확하게 시의 주제가 도출이 됩니다. 자, 그걸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요 네 가지는 시의 주제를 찾는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요렇게 시를 읽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공부해서 여기에 뭘 섞어주시면 되느냐? 표현법. 시문학에서 사용되는 표현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웨일 클래스에 들어가 보면 내가 공지글에다가 올려놨거든요. 문학 표현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현대시에서 사용되는 표현법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파일 다운받아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그 시의 다양한 표현법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도 활용할 수 있게 웨일 클래스에 올려놨으니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현대시를 어떻게 감상할 건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문학 작품을 이제 우리가 수능이든 뭐 내신이든 계속 이제 봐야 하는데 그럼 이제 문학 작품의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문학은 해석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정해진 해석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방향으로 이 해석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이끌어 가야 할 가이드 혹은 키워드를 반드시 어딘가에선 여러분께 주게 돼 있어요. 그것들이 어디 들어있냐면 첫 번째, 보통 문학 작품에서 나오는 보기나 만약에 보기에 정보가 없다. 그러면 선택지,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깔리는 선택지가 있죠. 여기에 분명히 문학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키워드가 어딘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문학 작품을 맨땅에 헤딩하듯이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나 보기 그리고 혹은 선택지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작품을 해석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목, 문학 작품의 제목도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보여줄 거냐? 여기 선택지 등에서 작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키워드를 찾느냐, 그리고 시를 어떻게 감상하느냐, 이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 개의 작품을 볼 건데, 가시는 김소월의 나의 집이고요. 나시는 곽재구의 계단 연화리 시편 5고요. 그리고 다시는 최두석의 낡은 집이라는 시입니다. 자, 먼저 가시부터 볼 건데, 가시에 대한 해석이 어디 있느냐, 힌트가 어디 있느냐, 3번 문제에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가와 관련된 뭔가 힌트가 제시가 돼 있을 것 같죠. 자, 김소월의 보기 읽어볼게요. 김소월의 나의 집은 아래와 같은 문장의 어순을 변형하거나 어구를 삽입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나는 나의 집을 지으리, 나는 기다리리. 자, 별 내용 없습니다. 작품 해석할 수 있는 키워드는 별로 없거든요. 그냥 어순 변형이라는 거 하나, 어구 삽입이라는 거 하나, 키워드는 이렇게 두 개밖에 안 줬어요. 그럼 우린 어디로 가야 되느냐? 1, 2, 3, 4, 5번 선택지로 가주셔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좀 중요한 부분 같은 거. 자, 나는 지으리 나의 집을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문장의 어순을 뒤집음으로써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대요. 그럼 화자가 지금 어떤 의지를 보여주고 있느냐? 집을 짓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나왔고요. 그러면 시의 내용에서 집을 짓겠다는 의지가 드러나겠지. 자, 2번 넓은 바다의 물가 뒤에 나는 지으리 나의 집을 보다 앞에 배치하여 화자가 생각하는 집의 위치를 강조하고 있대요. 물가 뒤에 짓는다. 어쨌든 집을 지을 건데 그 위치다. 뭐 그 정도인 것 같고요. 3번 다시금 큰 길 앞에다 두고를 나는 지으리 나의 집을 뒤에 따로 배치하여 큰 길 앞에 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 1, 2, 3번은 전부 다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건데 어디다가 지을 건지, 그리고 집을 짓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자, 4번 가봅시다. 나는 문간에 서서 기다리리.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럼 시적 화자는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다리리를 번쩍이며 오는 아침부터 앞에 배치하여 기다림을 부각하고 있대요. 그럼 시적 화자는 일단 기다리고 있다는 키워드 하나 더 나왔습니다. 자, 5번 그대인가고를 시의 마지막에 배치하여 기다리는 대상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자, 됐습니다. 요까지 하면은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뭐냐? 나는 지으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정리할 수 있냐면 시적 화자가 누구인지 정리할 수 있죠. 시적 화자는 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적 화자를 찾았으면 우리 상황을 정리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까 전에 상황은 화자가 하고 있는 것 혹은 화자가 처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지금 화자가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집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짓고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기다리느냐?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화자의 상황은 그러면 집을 짓고 자, 그대를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적 화제의 정서는 어떨까요? 정서. 봅시다. 4번 다시 돌아가서 나는 문간에 서서 기다리리를 번쩍이며 오는 아침부터 앞에 배치하여 기다림을 부각하고 있대요. 아침부터 기다린대. 굉장히 어떤 간절함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서를 여기서는 간절함이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자, 그리고 태도. 아침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대요. 계속 기다릴 거래. 그리고 여기 보면은 화자의 의지, 집을 짓겠다는 의지. 그럼 집을 왜 지어? 그대를 기다리기 위해서 짓는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태도를 어떻게 연결해 볼 수가 있냐면 어떤 의지, 근데 그냥 의지가 아니고 기다림에 대한 의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 찾았어요. 화자, 상황, 정서, 태도 네 가지를 찾았습니다. 자, 그럼 주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시적 화자인 나가 집을 짓고 그대를 기다리면서 느끼는 간절함과 그리고 기다림에 대한 의지,
요렇게 정리하면 이게 시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시적 화자인 나가 집을 짓고 그대를 기다리면서 느끼는 간절함과 그리고 기다림에 대한 의지가 이 시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자, 시 하나도 읽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 1, 2, 3, 4, 5번에서 이런 내용을 다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문학은 그래서 보기와 선책지 등에 있는 작품을 해석하는 키워드에서 현대시는 특히나 요 네 가지를 뽑아낸다고 생각을 하고 이 나머지 부분을 읽어서 이 정보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럼 이걸 찾았다. 이제 시를 어떻게 하느냐? 끼워 맞춰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갑시다. 우리 방금 네 가지 화자 상황 정서 태도에 맞게 이 시를 읽으시면 돼요. 자, 들가에 떨어져 나가 앉은 맥기슭. 맥기슭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산기슭이 될 거고요. 산기슭에 넓은 바다의 물가 뒤에 나는 지으리 나의 집을. 자, 일단은 요 구절만 봐도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느냐? 어순이 바뀌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문학의 표현법 중에서 어순을 바꾸는 경우를 이야기하거든요. 자, 요런 표현법을 우리는 도치 혹은 도치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도치법은 왜 쓰냐면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요. 자, 그럼 뭘 강조하느냐? 나는 지으리 나의 집을. 이렇게 했을 때는 뭐 집이 강조될 수도 있고 나는 지으리 나의 집을 하면은 지으리가 강조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문제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든 둘 다 설득력이 있어요. 어조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게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먹을 거다 햄버거 이렇게 얘기하면은 먹을 거다 강조되죠. 나는 먹을 거다 햄버거 이렇게 얘기하면 햄버거가 강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강조될 수도 있고 도치법 같은 경우에는 강조를 위해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근데 거기만 도치가 아니라 이 전체가 도치입니다. 지금. 자, 이게 어떤 순서로 읽을 수 있느냐? 자, 1번 나는 넓은 바다의 물가 뒤에 3번 다시금 큰 길을 앞에다 두고 4번 나의 집을 지으리. 요 순서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물론 다른 순서도 됩니다. 나는 나의 집을 넓은 바다의 물가 뒤에 다시금 큰 길을 앞에다 두고 지으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지금 순서를 막 이렇게 바꿔놨단 말이야. 그러면 모두 다 도치법이 되고요. 강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는 강조 계속 가볼게요. 길로 지나가는 그 사람들은 지금 큰 길을 앞에다 두고 집을 지었는데 여기까지 점이 있으면 여기서 끊기겠지? 자,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끔 떨어져서 혼자 가는 길이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인적이 드문 곳, 사람이 많이 없는 곳 시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굉장히 뭔가 조용한 느낌도 나고 뭐 외로운 듯한 그런 느낌도 나요. 자, 하얀 여울턱에 날은 저물 때 해가지고 지금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날은 저물 때 기다려요. 날은 저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뭐가 연결해? 점이 있으니까 내용도 끝났어요.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나는 문간에 서서 지금 기다립니다. 아까 우리 그 5번에서 이야기했죠. 그대를 기다리고 있어요. 새벽 새가 울며 지새는 그늘로 세상은 희게 또는 고요하게 번쩍이며 오는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기다리죠. 여기는 우리가 아까 찾았던 뭐랑 연결할 수 있느냐? 간절함이란 정서랑 기다리고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고를 통해서. 자, 그리고 여기도 진하게 표시된 요 두 줄만 보겠습니다. 요것도 도치라고 할 수가 있죠. 왜? 나는 번쩍이며 오는 아침부터 문간에 서서 기다리리. 요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나는 문간에 서서 기다리리. 번쩍이며 오는 아침부터 해서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얘도 도치라고 할 수 있고요. 얘도 당연히 강조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굴 기다리냐? 아까 그대 기다린다고 이야기했죠. 지나가는 길선, 손님, 길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눈여겨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대인가고. 요거는 시적 허용인 것 같은데 그대인가 하고. 우리 뭐 택배 기다릴 때 있잖아. 그럼 택배란다. 뭐 배달 음식 시켜놓고 기다릴 때 오토바이만 지나가도 우리 집에 오는 그런 택배 배달 음식 같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그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다 그댄가 하면서 지금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번으로 가볼게요. 3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번
나는 지으리 나의 지불은 보기 문장의 어순을 뒤집음으로써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당연히 오케이. 자, 2번. 지으리를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넓은 바다의 물가 뒤에를 나는 지으리 나의 지불보다 앞에 배치하여 화자가 생각하는 집의 위치를 강조하고 있다. 물가 뒤에 짓겠대. 그러면 위치 강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3번. 다시금 큰 길을 앞에다 두고를 나는 지으리 나의 집을 뒤에 따로 배치하여 큰 길을 앞에 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요거 강조한다고 볼 수 있지. 틀렸다고 보기 어렵죠. 자, 4번. 나는 문간에 서서 기다리리를 번쩍이며 오는 아침부터 앞에 배치하여 어순을 바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다림을 부각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지. 네 개 다 도치와 관련된 거거든요. 자, 5번. 그대인가 하고를 시의 마지막에 배치하여 기다리는 대상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새롭게 발견한다는 건 모르고 있던 것을 알아차린다는 뜻이죠. 근데 그대인가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지, 내가 그대에 대해서 모르던 걸 새롭게 알게 됐어,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틀렸죠. 답은 5번이 됩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큰일 났네. 자, 나시로 바로 가볼게요. 나시. 근데 나시는 힌트가 없습니다. 나시에 힌트가 없는 이유는 나시는 굉장히 쉬운 작품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본 작품이라고 부르는,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면 반드시 읽어봤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작품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작품일 경우에는 힌트가 없습니다. 자, 그럼 똑같이 화자는 나고요. 상황, 화자는 나라는 거 앞에 나와서 그냥 적었어요. 자, 그리고 정서, 태도,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뭐였냐? 계단, 연화리 시편 5, 곽재구 씨가 썼고요. 곽재구 씨가 수능에 몇 번 나왔습니다. 자, 강변에 내가 사는 집, 작은 오막살이 집까지 이르는 숲길 사이에 어느 하루 마음 먹고 나무 계단 하나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상황은 이야기했습니다. 화자가 하고 있는 것 혹은 화자가 처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화자가 나무 계단을 만들었다니까 나무 계단 만들었다는 게 이 화자의 상황이 되겠지. 계속 가봅시다. 밟으면 삐걱이는 나무 울음소리가 산 뻐꾸기 울음소리보다 듣기 좋았습니다. 나무 계단을 만들고 굉장히 지금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산 뻐꾸기보다 지금 듣기 좋았대. 근데 이게 좋은 이유는 여기 나오죠. 언젠가는 당신이 이 계단을 밟고 내 오막살이 집을 찾을 때 있겠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하, 그럼 여기에서 계단을 만든 이유가 제시가 됩니다. 이 시의 진정한 상황은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근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설령 만일 그때 내게 나를 열렬히 사랑했던 신이 찾아와서, 자, 이제 이게 네가 그동안 목마르게 찾았던 물건이야 하며 막 보찜을 푸는 순간이라 해도, 쉬운 말로 바꾸면 리을을 간절히 원했던 순간이라 해도, 자, 간절히 원했던 순간이라 해도 난 당신이 내 나무 계단 밟는 소리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이쪽이 더 간절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나오죠. 정서, 당신을 기다리는데 정서는 어떠냐? 굉장히 간절합니다. 자, 그럼 태도는 어떨까요? 그리고는 신과는 상관없이 강변 숲길을 따라 달려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알죠? 어디로 달려가겠습니까? 님한테 달려가겠지. 태도는 그래서 굉장히 의지적 태도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달려간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가시하고 사실은
틀이 비슷한 작품이에요. 가시도 기다리는데 간절하고 어떤 집을 짓겠다, 님을 기다리겠다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나시도 당신을 기다리는데 간절하고요, 의지적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로 갈게요. 자, 기억은 제가끔 떨어져서 혼자 가는 길, 니은 지나가는 길손을 눈여겨보고 그대인가 그대인가고, 자, 나무 울음소리가 산뻐꾸기 울음소리보다 듣기 좋았습니다. 설령 그때 내게 나를 열렬히 사랑했던 신이 찾아와. 자, 그러고는 신과는 상관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자, 2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다양한 수식어를 동원하여 화자의 소망을 구체화하고 있다. 제가끔 떨어져 혼자 가는 길이 소망입니까? 가시에서 화자의 소망은 뭐였어? 그냥 님이 오는 거죠. 어떤 기다림의 해소가 소망인데 기억에는 기다림의 해소랑은 상관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요. 2번 그대인가 하고 그대인가 하고 반복을 통해 그대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드러내고 있다. 오케이. 자, 디귿. 자, 나무 울음소리가 산뻐꾸기 울음보다 좋았다. 비교를 통해서 산뻐꾸기 울음과 나무 울음소리를 비교를 통해서 나무 계단에 대한 정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고요. 자, 리을. 설령 그때 내게 나를 열렬히 사랑했던 신이 찾아와서 어쩌고 저쩌고 화자의 속마음을 말하기 위해 가정적 상황을 설정하였다. 만약 신이 그런다 하더라도 님의 소리를 듣겠다라고 하니까 가정적 상황을 설정하였다는 오케이죠. 미음, 달려가겠다. 화자의 의지를 달리겠다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1번입니다. 자, 다음 4번 문제로 갈게요. 종이 칠 것 같은데 종 치고 나서 이어서 계속 가겠습니다. 자, 종소리 나도 그냥 기다려주세요. 자, 보기에 주목하여 달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최두석의 낡은 집은 감추면서 드러내는 독특한 어법을 구사하고 있다. 무슨 이야기냐? 화자의 감정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을 보고 있는 듯한 담담한 어조를 취함으로써 어떻게 됐느냐? 현실을 계속할게요.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담한 어조를 통해서 현실을 객관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또한 익살스러운 장면이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바꾸면 요거 재미있는 장면이죠. 뭔가 좀 재미있는 장면을 통해서 비애라고 나와 있는데 비애는 쉬운 말로 슬픔입니다. 자, 슬픔을 감싸면서 삶의 세세한 장면을 그려내어 가족에 대한 사랑과 연민의 정서를 은은하게 내비치고 있다. 자,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정보가 나옵니다. 화자는 모르겠고요. 상황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모르겠네요. 상황 모르겠네요. 정서가 나오겠네요. 정서는 어떤 가족에 대한 사랑, 연민, 태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담담한 어조를 통해서 현실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정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1, 2, 3, 4, 5번 빨리 읽으면서 정보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필요한 부분만 볼게요. 자, 3번. 자, 매주가 매달려 서로 박치기 한다를 통해 낡은 고향집의 전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을 익상스럽게 그려내 삶의 비경을 누그러뜨리고 있다. 상황 알 수 있는 거. 고향과 관련된 시라는 게 지금 4번에 3번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4번 넘어가고요. 5번. 친근하고 자상한 가족 구성원의 모습을 세세하게 그림으로써 삶의 비애를 사랑과 연민의 정서로 승화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도는 여기서 비애의 승화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승화가 우리가 고체가 바로 기체가 되는 걸 승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시에서 혹은 문학에서 승화라고 할 때는 어떤 정서, 어떤 태도가 순간 뿅 하고 사라지는 걸 승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애의 승화라고 이야기하면 슬픔을 없애버리고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갈게요. 다시 쉬우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자, 귀향,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뜻이지. 그러면은 이 시 4번에 있는 낡은 집 시의 상황은 고향이 아니라 귀향으로 수정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뜻이니까요. 자, 귀향이라는 말을 매우 어설퍼하며 마당에 들어서니 다리를 저는 오리 한 마리 유난히 허둥대며 두엄자리로 도망간다.
뭐 상황서술. 나의 부모인 농부 내외 그들의 딸 부모님과 동생이죠. 사는 슬레트 흙담집. 겨울 헤어름의 집안엔 아무도 없고 방바닥은 선득한 냉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담담한 어조, 그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걸 여기서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시의 화자는 납니다. 자, 그래서 다 나왔죠. 고향에 돌아왔단 말이야. 근데 뭔가 슬픔이 있어. 근데 이걸 가족에 대한 사랑과 연민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시가 최두석의 낡은 집이 됩니다. 자, 쭉 읽어보자. 자, 집도 추워요. 겨울에. 8자 방구석엔 고구마 뒤주가 여전하며 벽에 메주가 매달려 서로 박치게 한다. 허리 굽은 어머니는 내과 빨래터에서 오셔서 콩깍지로 군부를 피우고 동생은 면에 있는 중학교에서 돌아와 반가워한다. 닭똥으로 비료를 만드는 공장에 나가 일당 서울 광주 간 차비 정도를 버는 아버지는 한참 어두워서야 귀가해 장남의 절을 받고 가을에 이웃의 텃밭에 나갔다 팔매질 당한 다리병신 오리를 잡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향의 모습을 굉장히 지금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정서가 직접 드러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은근하게 드러나고 있다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연민 같은 거, 아버지가 막 이 정도밖에 못 보는 아버지가 그래도 나를 생각한다고 지금 오리를 잡고 하는 그런 따뜻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자, 1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신의 가족들을 농부 내외와 그들의 딸 이라고 객관하여 화자의 감정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있다. 오케이. 2번. 낡은 집의 썰렁하고 궁핍한 분위기를 구체적이면서도 담담하게 서술하여 현실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군. 그렇죠? 낡은 집의 썰렁한 모습 나왔고요. 궁핍한 분위기. 엄마가 돌아와서 군부를 하고 뭐 어쩌고 하면서 자, 근데 굉장히 담담하게 이야기해서 현실을 객관적으로 드러낸다. 보기에 있는 내용이니까 오케이. 자, 매주가 매달려 서로 박치기를 한다를 통해 낡은 고향집의 정경을 익살스럽게 그려 삶의 비애감을 누그러뜨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세모입니다. 자, 근데 생각해보면 먹을 게 매주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매주가 매달려 서로 박치기를 한다. 어느 쪽이 좀 더 재미있는 것 같으냐 고민해보면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4번. 공간의 이동에 따라 사건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인물들의 태도 변화를 보여준다고 이야기했는데 자, 태도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보통은 어떤 긍정적인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하거나 부정적인 태도가 긍정적인 태도로 변하는 과정을 수반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향집에 왔더니 아버지가 내를 반기다가 나중에 뭐라 하더라, 혹은 내를 뭐라 했는데 좀 있다가 반기더라, 이런 식으로 뭔가 태도 변화는 긍정에서 부정, 부정에서 긍정으로 변하는 걸 의미하는데 이 작품에서는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도 변화 때문에 답이 4번이 되고요. 자, 5번. 친근하고 자상한 가족 구성원의 모습을 세세하게 그림으로써 자, 삶의 비애를 사랑과 연민의 정서로 승화시키고 있다.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마지막 1번 문제 풀이하고 얼른 마치겠습니다. 자, 가와 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거 찾는 거죠. 자, 외적 세계를 관조적 태도로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관조적 태도는 약간 객관적 태도랑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감정을 집어넣지 않고 제3자의 입장에서 멍하니 바라보는 걸 보통 관조적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도 애매하죠. 사실 가, 나, 다 전부 다 관조적 태도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자, 시상의 전환이라고 나와 있는데 치상의 전환도 마찬가지예요. 태도 변화와 비슷해요. 긍정적인 게 부정적으로 변하든가 부정적인 게 긍정적으로 변하든가 어떤 사물의 새로운 면을 깨닫는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자, 산문적 진술이라고 하는 건 우리 소설처럼 줄글로 된 걸 의미합니다. 다는 지금 산문적 진술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가와 나 같은 경우에는 시적 진술이죠.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자, 자연과 인간을 병치했다라고 했는데 병치는 나란히 두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자연 이야기가 나오고 인간 이야기가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 없습니다. 답이 될 수 있는 건 5번밖에 없겠네요. 공간의 의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가는 집입니다. 기다림의 공간이죠. 나는 여기에서 뭐 나무 계단도 좋고 오두막도 좋고 여기에서는 사실 오막살이 집이 될 것 같아요.
다는 고향이죠. 자, 그렇게 지금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거는 이 작품들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대시 감상법, 화자 상황 정서 태도를 우리가 문제 안에서 힌트를 가지고 찾아가면서 정리하고 그걸 시에 끼워 맞춰서 해석한다는 걸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시는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좀 길고 어렵지만 여러분 잘해서 우리 수능에서 수능시를 쉽게 한번 가져가 봅시다. 그리고 시험 범위에 이게 포함될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